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래연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권의 책의 저자인 하래연이고요. 보통 엄마들은 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제 책을 자식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 책의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9마리 고양이의 집사로 지내서 그 이야기를, 만남과 이별을 다룬 그 이야기를 낸 에세이가 작년에 낸 게 있고요. 바람구두를 신은 피노키오가 두 번째 책이고요. 네. 바람구두를 신은 피노키오, 그 책이 워낙 유명해서요. 그게 한국 최초의 인형극 에세이이기도 하고, 또 프랑스 세계 인형극 축제마을에서 겪은 일을 쓰신 건데, 저도 프랑스라는 인연이 있어서 좀 더 와닿았어요. 그리고 프랑스에도 인형극 학교가 네네. 따로 있잖아요. 네. 에콜 수페리에르 나시오날 데자 들라 마리오네트. 네네. 네, 발음이 흐져서. 이 학교의 또 초청 도서이기도 하고요.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먼저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을 좀 알려주실래요? 이 배경이 긴데. 길어도 좋아요. 네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인형극을 만난 거는 한 20여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그때 처음 만났고, 인형극도 그때쯤 만나고, 그렇게 20여 년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국내 작품,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국 공연 와서 하는 걸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마리오네트에,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춘천 인형예술대 축제, 네. 거기에도 이제 인형극을 접할 수 있는 게 그쪽 춘천 쪽이니까. 맞아요. 네. 거기 마임 축제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찔끔찔끔 가서 인형극이나 이런 것인가 그냥 다 좋았어요. 그러다가 불문학을 전공을 한 것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전날 수학여행 갈 때 읽을 책을 샀는데 그게 랭보 시집이었거든요. 수학여행 갈 때 책을 준비하신다고요? 화투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랭보 책을 지옥에서 보낸 한철 서문을 읽게 됐는데, 와. 그 서문 첫 구절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쭈르륵 났어요. 진짜 작가님 맞으시네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어떤 시라는 데서 이게 어떤 감동을 확 받아본 게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직접적으로 오는 거, 가슴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옛날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삶이란 모든 사람이 가슴을 열고 그 사이로 온갖 술이 흘러다니는 하나의 축제였다. 이런 구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16살 때였는데, 막 모든 가슴이 열리고, 온갖 술이 흘러다니고, 축제이고, 그건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삶이란 그렇지가 않다. 이미 이제 16살이지만 뭔가 좀 삶의 쓸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끊어져 있고 그런 삶의 모습에서 많이 아파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구절이 너무 와닿아서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나는 불문학 간다. 가장 힘들었던 사춘기의 어떤 의지처이자 동반자이자. 되게 있어 보여요. 사춘기의 랭보라. 네. 그리고 좀 잘생겼잖아요. 예, 아이돌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런 존재로 있어서 대학원 때 막 논문 쓸 때도 꿈에 막 랭보 나타나고 그랬어요. 나타나서 와인 따라주더라고요. 와. 네, 그런 꿈도 꿨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유럽을 가게 되면 랭보가 태어난 그 고향 도시에 꼭 가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파리에서 한 2시간밖에 안 되니까 들렸죠, 길을. 이제 가가지고 구경하고 랭보 무덤, 생가, 인형극 학교도 그때 가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가 세계 인형극 축제가 일어나는
축제마을이라는 거를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이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렇게 계속 거듭됐어요. 네, 그 경험이 축적이 됐어요. 이제 그 도시 이름이 샤를레빌 메지에르라는 네. 막 이렇게 관광지로 유명한 곳은 아니네요. 그렇죠. 어렵네요. 랭버 말고는 그다지 뭐 다른 걸로 알려진 건 없고 거기가 벨기에 국경 근처인데 북쪽이네요. 북동부 북쪽으로? 네, 그쪽인데 축적된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은 누가 권유를 했어요. 제가 또 축제 또 간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들을 모조리 기록을 해서 하면은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친구가 기띵을 해줘서 어머 그러네. 제가 노트를 한번 샀어요. 노트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틈틈이 막 기록을 그러니까 연극을 한번 보려면 한 40분씩은 줄을 쓰거든요. 좀 앞에 앉으려면. 근데 줄 쓰면서 서가지고도 쓰고 또 점심 먹으면서도 쓰고 또 이제 그 민연극 하나 보고 나면 보고 난 감흥이 있잖아요. 네. 날아갈새라 이제 또 저장을 막 쓰고 메모라도 해두고 그리고 밤중에도 정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열흘 동안 꼬박 쓰고 거기서 떠오르는 상념들도 자유롭게 쓰고 해서 그게 한 권의 책이 된 것이 바람 부르시는 피노키오고 인형극이 서양에서는 그 축제에서 봤던 그 인형극의 모습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그러니까 온갖 예술적인 매체들 뭐 미술, 음악 그리고 뭐 그림, 사진, 비디오, 무용, 마임 그러니까 온갖 상상 가능한 모든 거를 다 섞어서 표현하는 종합미술의 총화 그 자체인데 네, 국내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인형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나 어린이가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이가 문화센터에서 보고 이런 이제 유치원에서 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예술의 의미가 그렇게 한정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네, 맞아요. 구분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문화 예술이라는 건 어떤 이 사회에 있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 에센스 같은 거잖아요.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관계된 거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주요한 공급원인데 이게 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영화나 연극이나 뭐 만화나 우리나라 모든 예술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왜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좀 마음 아프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해야겠다. 그래서 책에 사진도 일부러 많이 넣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형이랑 다른 아주 예술적인 그런 인형들의 모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뭔가 인형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싹트게끔 만들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랭보를 만나고 프랑스에 갔다가 또 인형극과 인연을 맺고 그렇게 승승장구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책에서 바닥에서 만난 고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도 고양이로 책 한 권을 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떤 매력으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셨는지 또 왜 바닥에서 만난 고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삶을 걸어가다 보면 의도와 같이 되지 않고 난파를 겪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악재들과 힘든 일들이 일종의 시련이 겹쳐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힘든 시기에 고양이가 찾아왔네요. 네네. 그런데 그 소중한 고양이들이 반려묘의 수명이 인간보다 짧다 보니까 출생의 신비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슬프다고만 했으면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거다. 네네. 예. 그러면 죽음이 남기는 게 무엇일까요? 저도 여쭤보면서도 이 질문이 말이 되나? 죽음은 뭘 남길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작가님과 이 얘기도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예, 왠지 마음이 어떠신 건지 그냥 마음으로 접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23년 동안 이제 고양이를 길렀는데 그동안에 육묘일기라는 걸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 보면 이제 아기 고양이들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꼬마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여 년간 그러니까 싸이월드 시절에 막 쓰고 그 다음에 싸이월드가 이제 시절이 지난 다음에 블로그 시절 또 블로그에다 계속 다 하니까 20년 되더라고요. 그렇게 적었지만 주로 즐거운 일들, 행복한 순간들의 추억들이 진짜 지금 봐도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이거 적어두기 잘했다 막 그런 기분인데 막상 그거 가지고 책을 쓴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즐거운 일 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와 만나면서 이게 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막내 고양이가 바로 이제 이렇게 생긴 샴고양이 종류였거든요. 모리라고 하는데 이 모리가 평생 정말 귀에 진드기 하나 없이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말년에 이르러서 갑자기 애가 난데없이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음이란 슬프고 그게 전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아플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하루하루 이렇게 같이 겪으면서 무언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 어떤 이면이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죽음까지를 포함해서 느끼게 되는 게 죽음은 일종의 기말고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싫지만 시험이라는 걸 이렇게 치르게 되어 있고 시험을 치르면은 시험이 없다고 치면 그냥 배운 지식이 이렇게 여기 왔다가 이렇게 날아가고 흩어지고 그러고 말 것 같아요. 배우는 순간에만 그러고 내 것으로 저장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시험을 치면 이제 긴장을 하고 다시 한번 그걸 리뷰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진정 이제 지식이 막 내 것으로 축적이 되고 저장이 되잖아요. 지식의 정수를 간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리고 삶 자체를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서 돌아보면서 그 정수를 죽기 전쯤이면 아마도 그 정수를 이렇게 자기 안으로 간직해서 고인을 보내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엄청 슬프고 막 이게 불의의 죽음인 것처럼만 느껴지겠지만 막상 떠나는 존재들은 이 삶에서 자기가 얻을 교훈들을 다 갈무리를 하고 이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것처럼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삶의 의미를 더 채울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은 점수를 위해서, 죽음의 좋은 점수를 위해서 내 오늘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고 의미 있고 평화롭고 이타적이고 조금 더 보람되게 살고 싶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네요. 네네. 그러니까 고양이 아이들하고의 마지막 나날들이 이 아이들과 지냈던 20여 년 세월, 그 어느 세월하고 보다도 그 몇 달, 보냄을 앞둔 몇 달이 그 시간의 밀도와 감정의 밀도가 정말 상상을 할 수도 없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통찰이나 집중력? 이런 게 이제 떠나는 건 아이들이지만, 옆에서 제가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체험을 했고, 이렇게 털도 좀씩 빠지고, 좀 시름시름 힘도 없고, 이제 걷는 것도 수월찮고,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무언가 어떤 그들의 삶의 정수를 모아 간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죽음이 없다면 행복을 느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반려묘와 아주 소중한 하루하루 그리고 작은 햇빛도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날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네, 네. 바로 그랬습니다. 네, 살아있는 행복을 안다면 죽음도 마냥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 오늘 자꾸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사실 아까 글쓰기를 하면서 많이 치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이래요.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서양 철학이 탄생할 때 프랑파을레라 그래서 불어를 하셨으니까 솔직히 말하기가 치유의 한 방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치료술이었어요. 예, 글쓰기도 그렇고.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다가 이따금씩 멈춰서서 자주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성취를 하려면 뭔가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고, 네, 휴식하고 평화를 얻으려면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긴장과 이완이라는 이제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어느 개인도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막 응축시켜서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놓고 쉬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때가 있고, 그래서 각자 그 자기가 처한 그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는 거를 또 저는 아코디언이 떠오르는데 막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줄였다가 하면서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긴장과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멜로디와 리듬을 만드는 각자의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크게 얘기하면 행복일 것이다 라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람 마음 뭉클해지는 부분은 이 관계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삭막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그러고 서로 이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잘 소통하는 이제 그런 그 체험을 하는 것 관계에서 그런 게 굉장한 행복이다. 그리고 저는 진짜 행복감이 차오른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적인 맞아요. 행복을 느낄 때. 공감과 소통. 어느 순간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행복은 그냥 우리가 현존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 현존하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건데, 못 느끼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 그것이 약간 이제 행복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삶을 받아서 누리는 거, 그냥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위 불행이라고 불리는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려고 더 힘을 내게 되고 다른 걸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얻는 것이 교훈이 있고 또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일이 나쁜 일로만 끝나는 건 또 없잖아요. 행복의 반대말은 오히려 그걸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무감각이라던가 어떤 막 존재를 잠식하는 권태로움이라던가 그게 행복의 반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만이 특별히 주는 행복은 뭘까요? 우리도 자연인데, 우리 동물인데 이것임을 확인하고 이것으로서의 에너지를 쓸 수 있을 때 어떤 자연적인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반려동물이 그래서 좀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또 친구가 되어주는데, 이 아이들은 반려동물은 자연과 동물 그 자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과 동물이지만 우리가 뭐 커다란 호랑이나 낙타랑 같이 동거동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고양이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작은 호랑이 같잖아요. 그래서 야생성이 살아있죠. 예. 그래서 그 야생성을 가진 존재와
그리고 더불어 뭔가 소통을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건강한 생명력 같은 것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사람도 이 아이와 놀면서 자기도 물들지 않는 아이와 같은 어떤 티끌없는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고양이들은 가만히 있을 때의 어떤 그 굉장한 고요한 느낌 있잖아요. 눈으로 뭔가를 응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제 가르랑거리면서 이 수면을 취할 때 어떤 그 고요함, 또 응시, 이런 것이 어떤 그 바로 아까 얘기한 현존, 어떤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로 부드러운 어떤 것으로 감싸인 현재의 우리를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존재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양이 잘 때는 좀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 같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고, 자연이 내 옆에 이렇게 작은 자연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거기 다 죽어가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막 여기 구내염으로 심하게 침도 흘리고. 근데 거기 손님 중에 한 분이, 어느 회사 대표님이 그 고양이 데려다가 싹 낫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네. 고마우시다. 네. 돈 벌어서 잘 쓰는 사람이네요. 네. 그런 분 돈 좀 많이 버셔야 되겠다. 진짜. 멋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글도 써주셔서 사진과 함께 있는 글들이 좀 따뜻했는데요. 사람과 동물의 사랑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다른 이름을 영원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 완전히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내면서 어떤 그 뭐랄까요, 자연의 순환성, 이거를 이렇게 실감을 했는데, 차원과 차원이 연결되고 그 죽음과 삶이라는 게 있다면은 이 어떤 경계나 막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죽음을 통과한다는 건 그 막을 통과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롭고 이렇게 영원히 순환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까지를 하게 되어서 제가 영원이라는 말을 또 쓰게 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존재여서 여기저기 이렇게 뿅뿅뿅뿅 좋은 일로 계속 나타나나 봐요, 주변에. 그 고양이와의 좋은 그 교감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옆에 있나 봐요. 파랑새의 행복처럼. 네. 안 떠나고. 제 잊을만 하면 또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또 어떤 글을 쓰고 계세요?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쓴 글은 뭐 희곡도 쓰고 뭐 시도 쓰고 인형극 대본. 그거 진짜 쓰고 싶은데 인형극 대본 하나 써주세요. 진짜 써드리고 싶네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은 우리가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인데도 왠지 그 순간에 어떤 그 순간이 동영상처럼 느껴지는 순간, 뭐 슬로모션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휙휙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 이게 좀 더 막 많이 보이고 특별하게 보이고, 그래서 어떤 묘한 리듬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을 포착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 잡기를 이제 글로써 옮기는, 그 컨셉을 가지고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쓰는 글이 아니라 온몸 오감을 이용해서 써야 되는 글 아니에요? 다 감각하고 느끼고 생활하는 글이잖아요. 그죠? 네. 상상으로만 쓰는 글이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이 느끼는 글을 쓰신다는. 그쵸. 그 순간하고 딱 마주쳤을 때 어떤 시간과 공간하고 딱 마주쳤을 때 거기서 이렇게 샘이 솟듯이 나오는 어떤 거, 이렇게 길어내는 거죠. 기대됩니다. 출간은 언제쯤 계획하세요? 아마 이 책은 올, 가을, 겨울 사이?
아, 올해 네네네. 또 나오네요.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항상 반려묘, 반려견들이 아픔과 죽음이 또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용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용기 있게 온몸과 마음으로 반려묘들을 사랑해 주시고 떠나보내 주시고 그것까지도 가능한 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용기 있는 사랑의 기록을 독자분들이 읽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생명도 사랑으로 대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용기가 난다 그럴까요?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이런 경로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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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